자, 이제 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입니다. 자, 요약집은요, 225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 자, 일단 이 조건하고 기한을 묶어서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이거 묶어서요,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관이라는 건 법률행위에다가 뭔가를 부가적으로 붙인 약관이란 뜻이에요. 법률행위에 부가적으로 붙는 약관이다. 그래서 부관이라고 하는 거죠. 부관. 부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관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관 속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게 조건이죠. 불확실. 그죠? 불확실. 기한은 확실한 거.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네. 저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요. 저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네?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와이프가 돈 달라고. 돈 좀 주라. 그러다가 아니 왜 이렇게 좀 쓰게. 에? 좀 주라고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그럼 제가 거기서 돈을 알겠다. 돈 줄게. 돈 줄게. 네가 3일 연속 아침 밥상 차리면 내가 돈 줄게. 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기분 나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에? 지금 합격이 문제잖아요. 야, 네가 아침 밥상을 3일 연속 뭐 하시면? 차려주시면. 에? 차려주시면은 돈 주겠다고. 에? 이러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죠. 왜냐면 이게 안 될 거라는 거 저 알거든요. 에? 3일 연속 차리기 힘들 것이다. 이건 확실한 거, 안 확실한 거. 안 확실한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 네? 뭐라고요? 자, 아니면 이럴 수 있겠죠. 네? 야, 그럼 내가 이틀 뒤에, 내가 이틀 뒤에 줄게. 이러면 뭐예요? 이건 기한이죠. 확실한 거잖아요. 이틀 뒤라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할 수 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 책에서 조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셔가지고요. 자, 개념 확인하세요. 조건이라는 거는, 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입니다. 자, 성립하고는 상관없어요. 효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이 말이죠. 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동기에 불과합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표시가 돼야 조건이에요. 자, 밑에 2번 확인하세요. 조건 붙일 수 없는 거. 단독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단독 행위라는 건 대부분 일방적으로 다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까지 붙여버리면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열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2번이요. 조건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네요. 그죠? 자, 조건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다가 조건 붙이면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싹 다 무효다. 싹 다 무효.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단독 행위에 조건 붙일 수 없다고 돼 있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 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첫 번째, 상대방이 조건 붙여도 괜찮아. 상대방이 승낙했을 때. 그럼 조건 붙여도 돼요. 왜 조건 붙여도 되죠? 네가 승낙했잖아. 그죠? 그럼 조건 붙여도 돼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그러면은 조건을 붙여도 된다라는 것이죠. 조건 붙여도 된다. 예를 들면 채무 면제 같은 거. 야, 네 채무를 내가 면제시켜 줄게. 응? 당신의 채무를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익만 가는 거죠. 그때는 조건 붙이셔도 돼요. 응? 예를 들어서 야, 지금 빨리 와라. 지금 빨리 와가지고 등 좀 밀어라. 내 집 목욕탕인데 와서 등 좀 밀어라. 그러면은 내가 면제시켜 줄게. 그건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건 된다고요. 네? 여보세요? 채무 면제. 자, 갑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얘가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얘가 채무를 지고 있어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럼 면제시켜 줄게. 면제시켜 줄게. 단독행위. 단독행위죠, 그죠? 근데 이때 갑이요. 대신 내가 면제시켜 주는 대신에 3개월 동안 내 방을 청소해라. 3개월 동안 내 방 청소해. 그럼 내가 면제시켜 줄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 조건 붙여도 된다고요. 이익만 주는 거니까, 그죠? 이익만 주는 거니까. 청소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맨날 빌리면 돈 안 갚거든요. 맨날 빌리면. 동생이 돈을 안 갚아요. 빌려놓고. 맨날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빌려가놓고 안 갚는다고요. 그럼 그거 갚지 마라, 갚지 마라. 대신에 청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내려가세요. 자, 밑으로. 자, 조건 종류 보세요. 자, 조건에는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뒷페이지 가시면은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자, 먼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 발생하는 거. 그죠? 그게 정지 조건이죠. 효력 발생.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효력이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라고? 정지 조건이라고. 정지해 있으니까요. 자, 뒷페이지요. 양괄호 2번의 해제 조건.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소멸합니다. 효력이 소멸. 자, 그래서 동산 유보 매매라는 게 있어요. 동산 유보 매매. 예를 들어서 자, 을이 갑으로부터 뭔가를 샀다.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샀다. 가방을 샀어요. 근데 이 가방이 500만 원짜리 가방인 거죠. 500만 원짜리 가방. 자, 아니 계속 가방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계속 저한테 가방 사달래요.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아, 왜? 그냥 사줘. 니 좀 쓰게. 이렇게 또. 그럼 가방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샀죠. 자, 백화점에서 이제 카드 끌었어요. 그죠? 가방 500만 원짜리. 근데 이게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라 할부로 사는 거죠. 할부로.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할부로 샀다. 6개월 할부로. 그럼 6개월 할부로 을이 이 가방을 샀다면은 지금 현재 카드 끌고 가방 들고 다니겠죠? 근데 아직은 대금을 다 완납하지 않았거든요. 자, 매수인 측에서 이 할부금, 대금을 전부 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대금 완납 전까지는 아직은 매도인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인 측의 소유권이 유보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가리켜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해요. 할부로 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부금을 다 내야 비로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226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거, 맨 위에 기억해 보시면요.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효력이 생기려면 가방을 취득하려면은 대금 완납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 성취가 있어야 돼요. 자, 대금 완납이라고 하는 조건 성취가 있을 때 비로소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조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소멸해요? 발생하죠. 따라서 동산 유보 매매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인 거죠. 대금을 완납하면 권리 취득, 발생이죠. 그렇죠? 정지 조건. 자, 내려가서 해제 조건에서는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요.
기억 확인하세요. 약혼, 예물, 수수. 약혼식에서 예물을 주는 거예요.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하면서 이제 예물을 주는 거죠. 예물을. 그죠? 예물을 주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다이아 반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이아 반지 주는 거죠. 500만 원짜리 주는 거죠. 그죠? 500만 원짜리.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네요. 자, 500만 원짜리 다이아 주는 거죠. 약혼하면서. 일단은 증여를 하는 거죠. 일단 증여를 한다. 자,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이아 반지를 당신에게 드리는 게 맞지만, 일단 증여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파혼을 하게 되면은, 즉 우리가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당신이 받으셨던 이 예물을 다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즉 조건에 성취가 있었을 때 받았던 것 되돌려야 된다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효력이 소멸하는 거.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혼 예물 수수 관련해 가지고는 해제 조건이라는 거죠. 해제 조건.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자, 밑에 니은이요. 토지 매매 계약 시 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면 매매는 무효가 된다. 그럼 여기서 성취가 뭐죠? 이 문장에서의 성취. 불허가 성취예요. 불허가라는 어떤 사실이 생기면은 효력을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조건 성취가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문장에서의 성취가 불허라고. 불허가 되면, 불허라는 성취가 있게 되면은 매매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효력이 없어진다고. 따라서 해제 조건.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 불능 조건도 있고 기성 조건도 있죠. 불능 조건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취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뭐 이런 거죠. 불가능한 거. 자, 기성 조건이라는 거는 이미 성취가 돼 있는 거. 이런 걸 기성 조건이라고 하죠. 네. 예. 왜 이렇게 조용하죠? 자, 그래서요. 일단 정지 조건하고 정지 조건 그리고 해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하고 이제 썩는 거죠. 썩는 거. 자, 기성 조건이 있고 그리고 불능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일단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것은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기, 해, 무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죠. 불, 정, 무. 그리고 그 반대가 됐을 땐 효력이 어떻게 되고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되고요. 그래서 기해, 무하고 불정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고요.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 그러면 무효죠. 불정무.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무효. 기, 해, 무라는 거죠. 문제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갑자기 또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기성 조건, 해제 조건 무효다. 이거는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이라고 해도 내나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맨날 기해물을 외우시다가 갑자기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이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물음표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양괄호 4번. 불법 조건. 자, 불법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겁니다. 반사회적이다. 자, 1번.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들어갔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싹 다 무효다. 싹 다 무효죠. 전부를 무효로 한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주 유명한 법률행위죠.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겠다. 이러면은 증여의 계약 속에 불법 조건, 반사회적 조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뭐가 된다고? 무효된다고. 증여 계약이 무효된다고. 자, 오른쪽 4번. 조건 성취 전의 효력. 자, 성취 전에 누리는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 이게 보호가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합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라고 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정지 조건부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조건 성취 전까지는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건 효력이 시작이 됐다, 계속 정지해 있었다. 계속 정지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진행 안 된다는 거죠. 일단 효력이 생겨야 소멸시효도 진행하겠죠. 근데 시작이 된 거 안 된 거?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자, 밑으로 신의칙, 양괄호 2번 신의칙.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있고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있죠. 예, 이게 신의칙이에요. 자, 갑이 을한테 그랬던 거죠. 야, 너 진짜 한 번만 1등을 하면 너 진짜 1등 하잖아? (1등) 하면은 네가 그렇게 갖고 싶던 네가 그렇게 갖고 싶던 랜드로버를, 차 말하는 거예요. 랜드로버. 야, 그거 사줄게. 진짜 사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예. 아직 대학생밖에 안 됐는데 차가 너무 갖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럼 대학생이면 좀 겸손한 마음으로 소나타를 타시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걸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맨날 쪼르는 거죠. 이거 사달라고. 이거 얼마죠, 이거? 겁나 비싸요, 이거. 비쌉니다. 한 1억 넘어요, 이거. 넘어요. 저 너무 타고 싶었어요. 결국 못 샀죠. 결국 현실은 중고차죠, 그죠? 현실은요? 현실하고 다릅니다. 잠깐 여기서 을이 사달라고 쪼르니까 갑이, 야, 그럼 네 1등 해라. 네 이번 시험에 1등 하면 내가 사줄게, 진짜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얘가 1등을 하면, 자, 조건이 이렇게 성취가 됐을 때 갑은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이죠. 사줘야 되잖아요. 1억짜리를. 불이익을 받을 자. 근데 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진짜 1등 할 것 같은 거예요. 1등 해버리죠. 이대로면. 그러면 을이 1등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해해야죠. 그죠? 불이익을 얻을 자가 1등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감금하는 거죠. 그죠? 감금. 시험 치는 날 가둬놓는 거죠. 지하 독방 가둬놓는 거죠. 그럼 시험을 못 치잖아요. 시험 못 치니까 1등 해요? 1등 못 해요? 1등 못 하죠. 그럼 조건이 성취됐어요? 불성취가 됐어요? 불성취가 됐죠. 불성취가. 근데 나의 조건이 불성취가 된 것은 네가 감금했기 때문에 불성취가 된 거죠. 그럼 신의칙에 따라 반대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비록 1등 못했지만 1등 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등 못한 거 네가 방해했잖아. 네가 감금시켰잖아. 예? 그러니까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취. 그죠? 네, 성취. 따라서 랜드로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고, 사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사줘야 돼 그러면요.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야, 그래, 네가 1등 하면 내가 랜드로버 사줄게,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때 을은
조건이 성취됐을 때 뭐를 얻는 자죠, 을은요? 이익을 얻는 자죠. 그죠? 차 받는 자, 이익을 얻는 자. 이 자가 신의칙에 반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컨대 컨닝을 하거나, 아니 뭐 대리시험 치거나, 대리시험 부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1등을 했다. 요런 식으로 1등을 하셨으면은 을은 신의칙에 반해서 성취시킨 거죠. 1등 하신 거죠. 그럼 역시 이때 상대방은 반대로 의제가 돼가지고요. 야, 너 1등 한 거야? 너 1등 한 거 아니야? 너 1등 한 거 아니야. 너 반칙 썼잖아. 조건에 뭐를 주장할 수 있다? 갑이 조건에 뭐를 주장한다? 불성취를 주장한다는 거죠.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 자가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를 했다. 그러면 반대로 의제가 돼서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이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조건 성취 후. 자, 효력 발생 시점은요. 원칙적으로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 소멸. 그러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든가 소멸해요? 성취한 때.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던가 효력이 소멸. 즉 소급한다는 거, 소급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죠. 소급 안 해요. 원칙은요? 자, 원칙은 소급 안 하는데요. 자, 밑에 예외 보시면요. 당사자 간의 소급표 특약이 있을 때 그때는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자, 내려가서 입증 책임 볼게요. 입증 책임. 자, 칠판 좀 닦고요. 입증 책임 보겠습니다. 입증 책임 뭐죠? 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갑이요. 자, 갑이 을한테 이럴 수 있죠. 야, 네가 상가의 분양을 완료하면, 야, 분양을 네가 다 완료를 하면, 분양 완료하면 10억 줄게. 너무 센가요? 좌우지간. 자, 10억 줄게. 이렇게 조건 건 거죠. 그럼 을이 분양을 완료하고 나서 갑한테 10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을이요, 분양 끝내지도 않고 그냥 에이 10억 주세요. 을이 10억 달라 그러면 갑이 10억을 줘요, 10억을 안 줘요? 10억 안 주죠. 아니 이 양반아, 완료해야 내가 10억을 주지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즉 갑이 이러겠죠. 우리의 증여 계약 속에는 분양 완료하면 이라고 하는 정지 조건이 들어가 있다. 정지 조건이 있다. 라고 갑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을은 조건이 있었다 그래요? 을은 조건 없었다 그래요? 에? 을은 조건이 있었다고 조건이 없었다고? 을은 조건이 없었다 그러. 너 그냥 10억 준다며 이러겠죠, 을은. 갑은 조건이 있었다 그러죠. 그럼 갑은 조건이 있었다 그러고 을은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싸울 때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느냐? 자, 이런 경우는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자, 갑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예요? 효력을 다투려는 자예요? 다투려는 자예요. 자, 갑은 다투려는 자예요? 다투려는 자. 갑은 10억을 줄라 그래요? 10억을 안 줄라 그래요, 지금? 10억 안 주려고 하죠. 다투려고 하죠. 야, 네가 완료해야 10억을 주지, 이 양반아. 이게 갑의 입장이잖아요.
다투려고 하는 거죠. 완료하고 와라. 효력을 다투려는 자에게 정지 조건부 계약이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을이 여기서 분양을 다 완료했다면, 즉 조건을 성취했다. 조건을 성취했다.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을한테 있겠죠.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을이 입증하셔야죠. 그럼 을 같은 경우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라고 하면 돼요. 취득하는 자. 자, 그래서 입증 책임이 일단 둘로 쪼개집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자, 그리고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려는 자에게 정지 조건이 들어가 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근데 을이 다 분양 완료하고 나서 갑한테 10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이러는 거예요. 안 돼, 이 양반아. 6개월 안에 완료하라 그랬잖아. 근데 1년이나 걸렸네? 그러니까 10억을 준다, 10억 안 준다. 10억 안 준다고 하는 거죠. 6개월 안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걸었던 조건은. 그럼 을은 6개월이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 그래요? 을은 그거 아니라 그러죠. 그거 무슨 6개월이냐? 네가 완료만 하면 된다면서. 그럼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 6개월 안입니다. 조건이 6개월 안이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를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걸 누가 주장하죠, 지금? 갑이 주장하잖아요. 자, 갑이 주장하죠? 6개월 아니야. 에? 그럼 갑이 입증하셔야 된다고요, 갑이. 책 보죠. 자, 첫 번째.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같은 말 권리를 취득하는 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우리의 계약 속에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3번. 어떤 조건이 존재하느냐. 6개월 내냐, 그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툴 때 어떤 조건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거를 주장하는 자한테. 그거를 주장하는 그 자한테. 예를 들어서 을이 아니지, 양반아. 네가 분양 완료를 1년 내로 하라며, 1년 내로, 이 양반아. 자, 을이 1년 내라고 주장하면은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라고? 을한테 있는 거라고, 을한테. 그죠? 그걸 을이 주장하니까. 그죠? 6개월은 누가 입증하고? 그럼 갑이 하셔야 네가 그걸 주장하니까. 위로 기한으로 갑니다. 자, 228페이지 오시면 기한이 나온대요. 이 기한 같은 경우는 조건하고는 다르게 어떤 사실의 발생이 확실한 게 기한이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 자, 밑에 2번 보세요. 기한 종류요. 시기부라는 게 있고 종기부라는 게 있죠. 시기라는 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기라고 하는 거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 끝나는 거. 효력이 소멸하는 거. 종기. 양과로 3번. 확정 기한이 있고 그리고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첫 번째, 갑이 사망하면 재산을 너한테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요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예, 확실한 거죠. 자, 다시 한번. 확실한 거죠. 아니, 왜냐면 갑은 언젠가 반드시 죽을 거기 때문에. 그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언젠가는요. 이 사망이라는 걸 피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 안 확실한 거? 확실하다고요.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시는 건 확실한데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걸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요. 언제 도래할지는 알 수 없다. 3번.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한다. 역시 기한이라는 거죠. 불확정이죠, 이것도.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자, 그러면 확정 기한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이 불확정 기한이라면 확정 기한이라는 건 이런 거겠죠.
야, 내가 저기 증여를 할게. 증여할게. 야, 8월 12일에 내가 증여할게. 8월 12일에 내가 너한테 증여를 할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있는 거 없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무슨 기한이라고? 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확정 기한. 이런 걸 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8월 12일. 그죠? 8월 12일. 제 생일이에요. 8월 12일.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파란색 3번 보세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죠.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는 만기 도래. 그러니까 기한 도래 전에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가리켜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않음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입니다. 도래하지 않음으로 누리는 이익이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예요. 자,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자, 갑이 돈을 빌렸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고 을은 돈을 빌려줬죠. 채권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뭐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주면서 선생님, 고객님, 자, 원금을 변제하실 날짜는요. 원금 변제 날짜는 자, 8월 12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8월 12일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돼요. 이렇게 돈 빌려줬죠. 그러면 다가오는 8월 12일이라고 하는 요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채무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이 원금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뭐 이것저것 투자할 수 있죠? 유용할 수 있고. 투자하고 유용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그러면 채권자는 이익이 없습니까? 채권자도 있죠. 뭘 받죠? 이자 받잖아요. 이자 받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도 그렇고 채권자도 그렇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원금 상환 일자가 되기 전까지 양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 자, 그래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둘 다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자, 소비대차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 소비대차가 무이자 소비대차다. 무이자 소비대차. 동생이 형한테 돈을 빌려주죠. 형, 내가 돈 빌려줄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3천 빌려줄게. 3천. 근데 동생이 형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이자 받아요? 이자 안 받아요? 이자 안 받잖아요. 형 대신 원금은 꼭 갚아줘야 돼. 형, 8월 12일까지. 갚아줄 거지? 갚아야 돼, 형. 근데 이자는 안 줘도 돼, 형.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거 돈을 갖다 유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채권자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무이자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이자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이 채무자에게만 기한에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을이요. 갑한테 맡기는 거. 맡기는 계약을 임치라 그러죠, 임치. 내 뽀삐 좀 맡아줘, 뽀삐 좀. 뽀삐를 좀 맡아주라. 왜냐하면 내가 해외로 여행을 떠날 거거든. 이 시국에 미쳤죠, 그죠? 자, 여행을 떠날 거다. 뽀삐를 맡아주라. 그럼 여기서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해요. 맡기는 사람, 임치인.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행 끝나고 돌아왔을 때 뽀삐를 돌려달라고 을은 청구하겠죠. 그래서 얘를 가리켜서 채권자라고 그래요. 임치인이 채권자. 그리고 수치인이 채무자예요. 걔를 맡기면서
걔를 맡기면서 을이 갑한테 뭔가 사례금을 줬다. 사례금을 줬다. 자, 그러면은 을은 뽀삐 맡기고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행 2주 갔다 올게. 2주. 야, 2주 뒤에 봐. 2주 뒤에. 기한 도래 전까지 을은 마음 놓고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있고 그에 대해서 갑도 대가를 받으니까 기한 이익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임치가 무상임치라면 공짜로 뽀삐를 갖다 맡기는 거면 누구한테만 이익이 있는 거죠? 얘한테만 이익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계약에 따라서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채권자, 채무자 둘 다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게 뭐 대부분이고 그럼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양괄호 3번 보세요. 양괄호 3번.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자부 소비대차입니다. 근데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민법은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하세요.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된다고. 예? 누구를 위한 걸로 추정된다고?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양괄호 2번에 보세요. 위쪽에 기한 이익의 포기라는 게 나오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채무자 측에서 요 사례에서 채무자 측에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겠어요? 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게.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조기 상환입니다. 8월 12일이 되지 않았지만 나 지금 갚을게. 조기 상환해버리는 거. 이게 채무자가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그 기한의 이익을 뭐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 자, 주의라고 돼 있는데 기한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는 손해배상 해주고 포기하셔야 돼요. 갑이 조기 상환해버리면은 을은 받을 수 있는 이자 못 받잖아요. 그죠? 그 손해를 뭐 해주라고? 배상해주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조기 상환하면 뭐를 내셔야 돼요? 수수료 내야 되죠. 은행 아주 독한 놈들이죠. 수수료 내야 되죠.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조기 상환하시면 수수료 내셔야 됩니다. 수수료. 우리가 이자를 못 받으니까. 자, 내려가서 양괄호 4번이요. 기한 이익의 상실. 자,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기한 이익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말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탁 떠올라야 되냐면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갚아야 한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죠. 지금 당장 갚아야 된다. 내가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 있으면 채무자 측에서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 있으면 원금 상환하기로 했던 8월 12일에 갚으면 되죠. 근데 그 이익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그 이익이 어떻게 됐다고? 상실됐다고, 상실. 야, 그럼 그 이익이 상실됐기 때문에 8월 12일에 갚아라, 지금 당장 갚아라. 지금 당장 갚아라가 되는 거죠.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거구나.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토지를 담보 제공했고요. 토지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죠. 나무가 이렇게 임야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야를 담보 제공하고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렸죠. 자, 그러면 을이 은행입니다. 은행. 네, 은행 명의로 뭐 저당권 등기하겠죠. 저당권자입니다. 자, 토지를 담보 제공 받으면서 갑한테 돈 빌려줄 때 그 계약서에다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정 사유를 정하는 거죠. 상실하는 사유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은행에서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고객님 만약에 고객님께서 제공했던 이 담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유를 만드시면은 고객님은 지금 당장 돈 갚아야 됩니다. 라고 특약이 들어갈 수 있죠. 갑이 지금 현재 담보로 제공했던 이 임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담보 제공을 했는데 여기를 싹 깎아버리고 나무 갖다 나무 다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건물 짓고 이렇게 건물 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토지 담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담보 가치 하락한다고요. 그럼 열받잖아요. 혈압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 입장,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특약을 넣는 거예요. 고객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당장 돈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특약 넣는 거예요. 이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담보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의 발생이 있으면, 가치를 하락시키는 어떤 사실이 있으면 채무자는 즉시 변제를 해야 한다. 즉시 변제해야 된다는 거는 기한의 이익이 어떻게 된다? 상실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특약에서 정한 담보가치 하락이라는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변제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는요, 담보가치 하락이라는 요런 사유가 생겼을 때 채권자 측에서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청구해야 청구 안 해도요. 청구 안 해도 상실이에요. 채권자가 청구 안 해도 기한이 상실. 이런 특약을 가리켜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그래요. 담보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조건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자 측에서는 즉시 변제할 수 있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취득했다는 거죠. 조건부처럼.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담보 가치 하락이라는 그런 사실이 생겼을 때,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채권자 측에서 청구를 해야 상실, 청구 안 해도 상실. 에? 청구해야 상실, 안 해도 상실. 청구해야 상실이. 청구해야 어떻게 되는 거? 상실되는 거, 기한이익이. 이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라는 건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효력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 측에서 고객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셨네요. 지금 당장 돈 갚으세요. 라고 청구를 했을 때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거. 이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그래요. 기역 정지조건부.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담보가치 하락시키시면은 채권자 청구 없이도 그 사유만으로도 상실되는 특약, 정지조건부. 자, 근데 니은입니다.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생겨도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상실되는 거. 형성권적. 자, 디귿 위 두 가지 중에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 알쏭달쏭 잘 모르겠다. 그럼 뭘로 추정한다고 돼 있어요? 형성권적이라고 추정합니다. 청구해야 상실하는 걸로 추정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조건과 기한 총칙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